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한 나라가 그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폰보다 8년이나 앞서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던 나라가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죠. 1980년대 반도체 점유율 50%를 자랑하던 일본이 현재는 0%입니다.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옆나라 한국이고요. 불과 30년 만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역전극,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몰락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당시 미국인들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난리였죠. 소니 워크맨은 전 세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고 도시바와 NEC는 반도체 시장을 휘어잡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자존심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에서 일본에게 밀려 CPU로 방향을 틀어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반도체 분야에서 1980년대 세계 점유율 50%를 넘었던 일본이 현재 디램 점유율 0%예요. 문자 그대로 제로입니다. 일본에서 디램을 만드는 회사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소니 트리니트론 TV가 전 세계 거실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니 TV 점유율이 5% 수준으로 추락해서 겨우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9년째 연속으로 세계 이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는데 지금 LNG 운반선 시장의 80%에서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 물량도 한국 조선사들이 싹쓸이하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도 비슷해요. 테슬라의 첫 파트너가 파나소닉이었는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고 파나소닉은 3위에서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더 극적이에요. 일본은 1999년에 이미 모바일 인터넷을 상용화했어요. 아이폰이 나오기 8년 전이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나요? 소니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 NEC, 후지뜨, 파나소닉, 샤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카메라인데 일본 소니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50%가 넘는 압도적 1위거든요. 당연히 테슬라도 소니 센서를 썼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개발하면서 파트너를 바꿨습니다. 소니 대신 삼성자 센서를 채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메라 모듈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021년까지는 LG이노텍이 70%, 삼성전기가 30%였는데 2022년부터 삼성전기가 사이버트럭, 세미트럭을 포함한 테슬라 전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가져가면서 점유율이 30%에서 80%로 급등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4조 원에서 5조 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기가 만든 4세대 카메라 모듈이 500만 화소급 초고 화질인데 기존 버전보다 5배나 선명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데 삼성이 그 기술적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조차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몰락이죠. 정리하자면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5개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 전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했거나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패배가 아니에요. 30년에 걸쳐 일어난 체계적인 붕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일본 몰락의 근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과잉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반도체는 은행 금고 같았어요. 튼튼하고 안전하고 2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최고급 제품이었죠.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실제로 25년 보증을 내세웠는데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은행이나 대기업 전산실에 들어가는 컴퓨터 말이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 PC 시대가 열렸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PC용 메모리에 25년 보증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어차피 3년에서 5년 쓰면 새 컴퓨터로 바꾸잖아요. 시장이 원한 건 25년 보증 금고가 아니라 3년만 쓸 수 있는 저렴한 사물함이었던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미슐랭 센스타 레스토랑 같았어요. 최고급 재료에 최고급 셰프가 만든 한 접시에 50만 원짜리 요리를 내놨죠. 맛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매일 50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삼성전자는 분식집을 연 거예요. 떡볶이, 김밥, 라면 한 끼 5천 원인데 맛있고 싸고 빨리 나오니까 손님들이 매일 올 수 있죠. 시장은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분식집이었습니다.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는 적정 품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시장을 장악했어요. 일본
일본은 여전히 미슐랭 레스토랑을 고집했고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우리는 최고급이야 라고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품질의 덫이에요. 품질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망한 거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고집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장인정신 모노즈쿨이라고 들어보셨죠? 물건을 극한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정신인데 이게 일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독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 받아서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출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투자 타이밍 실패예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반도체 산업은 특이해요. 불황일 때 투자해야 호황일 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호황일 때 공장 짓기 시작하면 다 지을 때쯤 이미 불황이 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불황일 때 투자하고 호황이 오면 그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서 돈 버는 타이밍 산업이에요.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줄였어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경영진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잘못 투자했다가 회사 망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자는 거였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또 보고서 쓰고 결정은 미루다 보니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반대였어요. 불황이 오면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역발상 투자죠. 남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 때 삼성을 땐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어요. 왜 가능했냐면 오너 경영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결단하면 바로 실행됐거든요. 몇 조 원을 투자하는 결정이 몇 주 안에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회의하고 보고서 쓰는 동안 삼성은 이미 공장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비유하면 일본 기업은 대형 은행 같았어요. 대출 하나 결정하려면 담당자, 과장, 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 사장 결재를 다 받아야 하죠. 안전하긴 한데 너무 느려요. 결정 내릴 때쯤 이미 기회가 지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삼성전자는 사장이 운영하는 개인 금융사 같았어요. 사장이 이거 해라 하면 바로 실행되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잘못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무너지는 디램 산업을 살리려고 1999년에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NEC, 히타치, 미쓰비시 디램 사업부를 전부 합쳐서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히노마루 반도체, 일장기 반도체라고 불렸죠. 일본의 자존심을 걸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말이에요. 수요는 급감했고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했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서 버티기 경쟁에 들어간 거죠. 엘피다는 버티지 못했어요. 2012년 2월 파산 보호 신청했습니다. 일본 디램 제조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순간이에요. 이후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됐어요.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 외국 회사에 팔려난 겁니다. 낸드 플래시는 더 아이러니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누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1987년 도시바의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예요. 일본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도시바 경영진이 이 기술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거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잠재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죠.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MP 스넬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저장 장치로 쓰일 거라고 예측했어요. 과감하게 투자했고요. 결과는 기술 종주국 도시바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도시바는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업 인수에 실패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어요. 이걸 메우려고 알짜배기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분리됐고 생존을 위해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논의하고 있어요. 기술을 발명한 회사가 그 기술 시장에서 밀려나서 사업부를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일본 반도체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일본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품질 과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걸 만들다가 시장이 원하는 걸 놓쳤죠. 두 번째 원인은 투자 타이밍 실패예요. 불황일 때 움츠러들다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원인을 살펴볼 텐데 더 흥미로워요. 세 번째 원인은 갈라파고스 신드로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아시죠?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해요. 이 섬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동물들이 사는데 섬이 고립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거든요. 거북이도 이상하게 생겼고 이구아나도 다르게 생겼어요. 일본 IT 산업이 딱 그랬어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일본 시장에만 맞춰져 있어서 세계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모드예요. 1999년 NTT 도코모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했는데 이름이 아이모드였어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아이모드는 그보다 8년이나 앞선 거예요. 휴대폰으로 이메일 보내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게 1999년 일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소니가 개발한 펠리카 칩으로 모바일 결제도 했어요. 2004년에요.
휴대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페이, 애플페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2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일본 안에서만 통했거든요. 아이모드는 일본 통신 표준으로만 작동했어요. 글로벌 표준인 GSM 방식과 호환이 안 됐습니다. 펠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쓰는 NFC 표준과 달랐어요.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 시장이 이렇게 크고 돈이 되는데 굳이 해외 나가야 해? 이랬던 거예요.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컸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사는 부자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글로벌 표준으로요. 일본 기업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깔봤어요. 뭐야 이거? 지상파 TV도 안 나오고 원세그도 안 되잖아 이랬죠. 일본 피처폰에는 다 들어가는 길어가는 기능들이 아이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이폰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명이었거든요.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쓰는 개방형 생태계 말이에요. 일본의 폐쇄형 시스템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빠르게 합류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공략했죠.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 NEC, 후지츠, 파낙, 샤소닉, 이샤프 이 회사들은 대응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본 국내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게 하고 버텼거든요. 결과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습니다. 지금은 소니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아시죠? 일본에서 카카오톡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아세요? 한국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매일 쓰는 메신저가 사실은 한국 회사 제품이라는 거죠. 일본 토종 SNS인 믹시라는 게 있었어요. 페이스북보다 먼저 인기 있었는데 모바일 전환이 늦어서 페이스북, 트위터한테 자리 빼앗겼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 회사가 채운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번째 원인은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입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칩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직접 만들고 카메라도 직접 만들고 완제품도 직접 만들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해요. 장점이 있어요. 품질 관리가 쉽고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더 커요. 모든 걸 직접 하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한 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삼성은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기술은 과감히 외부에서 도입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협력사와 같이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삼성은 경쟁사한테도 부품을 팔았어요. 애플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메모리 들어가잖아요. 경쟁자한테 핵심 부품을 파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어요. 경쟁자한테 우리 기술을 준다고? 미쳤어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품 팔아서 돈 벌고 완제품으로도 경쟁하면 되지 뭐. 피자집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전자기업은 밀가루 농장부터 배달까지 전부 직접 하는 피자집이에요. 밀가루 재배해서 치즈 만들어서 토마토 소스 만들어서 화덕 제작해서 피자 만들어서 배달까지 직접 합니다. 품질은 최고죠. 근데 피자 한 판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삼성은 밀가루는 밀가루 전문 업체나 사고 치즈는 치즈 전문 업체한테 사고 자기는 피자 만드는 것만 집중해요. 심지어 경쟁 피자집한테 도우도 팔아요. 어차피 우리 도우가 제일 맛있으니까 팔아서 돈 벌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결과적으로 더 빨리 더 싸게 단위 피자를 만들 수 있죠. 정리해 볼게요. 일본 몰락의 4가지 원인은 이래요. 품질 과잉으로 너무 좋은 걸 만들다가 시장이 원하는 걸 놓쳤고 투자 타이밍 실패로 불황일 때 움츠러들어서 기회를 날렸으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일본 시장에만 최적화하다가 세계 시장과 단절됐고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로 모든 걸 혼자 하려다가 속도와 비용에서 밀렸습니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본 기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더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TV는 소니 이 말 들어보셨죠? 소니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는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압도적인 화질, 압도적인 브랜드로 1990년대까지 소니는 TV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브라운관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넘어간 거죠. LCD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2가지로 갈렸어요. 소니는 LCD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브라운관이 너무 잘 팔리니까 굳이 바꿔야 해? 하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체 패널 생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2004년에 삼성전자와 합작사 LCD를 만들어서 패널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세계 1위 TV 제조업체가 경쟁자한테 핵심 부품을 구걸하게 된 거예요. 이후 2011년에 소니는 합작 지분을 삼성에 전량 매각하고 패널 생산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파나소닉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LCD 대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에 올인한 거예요. PDP가 뭐냐면 브라운관처럼 화질이 자연스럽고 응답 속도가 빠른 평판 디스플레이예요. 파나소닉은 이게 LCD보다 낫다고 확신했어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아마가사키에 거대한 공장을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PDP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많고 소형화가 어려웠거든요. 반면 LCD는 기술 발전으로 이 단점들을 극복했고 삼성과 LG가 대형화에도 성공하면서 PDP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2013년 파나소닉이 PDP 사업 철수를 선언합니다. 수조 원이 공중에 날아간 거예요. 샤프는 더 비극적이에요. 샤프는 일본에서 LCD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세계의 거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미에현 가메야마에 최첨단 공장을 지었는데 가메야마 모델이라고 해서 일본 내 생산을 고집하며 기술 유출을 막는 전략이었어요. 2009년 세계 최초로 10세대 LCD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바로 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수요가 급감했고 삼성과 LG는 가격을 낮추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샤프는 버티지 못했어요.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대만 폭스콘에 인수당해요. 일본 기업이 대만 회사한테 먹힌 거예요. 그리고 2024년 5분월 샤프는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제조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OLED는 어떨까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최전선이에요. 중소형 OLED 스마트폰 화면 같은 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이폰 화면도 삼성이 만들고요. 대형 OLED, TV용이요.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간 독점 공급해왔어요. 일본은 소니와 파나소닉 OLED 사업부를 합쳐서 제2OLED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저가 공정에 도전하겠다고요. 결과는 수율 확보 실패, 자금난, 2023년 파산 신청입니다. 일본 OLED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했죠. 소니는 5위권으로 밀려났고 전위율 5% 수준인데 TCL,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TV는 소니라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조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조선업은 세계 점유율 50%를 넘겼습니다. 바다의 지배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LNG 운반선 시장의 80%에서 90%를 한국이 가져가요. 왜 이렇게 됐냐면 기술 표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LNG 운반선이 뭐냐면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배예요. 핵심 기술은 화물창이에요. 영하 163도 액체를 안전하게 담는 탱크 기술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경쟁했습니다. 일본은 모스 방식을 썼어요. 둥근 공 모양의 알루미늄 탱크를 배 위에 얹는 거예요. LNG 운반선 보면 큰 공공이 튀어나와 있는 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모스 방식이에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출렁임에 강합니다. 한국은 멤브레인 방식을 선택했어요. 배 내부 형태에 맞춰서 특수 단열재를 붙이는 거예요. 배 모양 그대로 탱크를 만드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모스 방식은 캐리어 안에 둥근 텀블러를 넣어서 옮기는 거예요. 텀블러가 튼튼하니까 안전하죠. 근데 캐리어 공간이 낭비되잖아요. 둥근 텀블러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한국 멤브레인 방식은 캐리어 모양에 딱 맞는 사각형 물통을 넣는 거예요. 공간 낭비가 없어요. 같은 크기 캐리어인데 무름 10%에서 40%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선주들이 뭘 원할까요? 당연히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같은 크기 배인데 한국 배가 천연가스를 30%에서 40% 더 실어요. 게다가 배 모양이 평평하니까 바람 저항도 적어요. 연비가 좋다는 거죠. 운송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결과는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모스 방식을 개량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장의 대세가 이미 기울었거든요. 지금 카타르 같은 대규모 LNG 프로젝트 물량은 한국 조선 3사,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일본 조선업은 자국 해운사 물량이나 중소형 벌크선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배터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전기제 시대의 심장은 배터리잖아요. 이 분야에서도 역전이 일어났어요. 테슬라의 첫 번째 배터리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파나소닉입니다. 일본 회사요. 테슬라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했어요. 초기 전기차 시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보수적이었어요. 테슬라가 공장 더 지어 가격 더 낮춰라고 요구하면 파나소닉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투자를 주저한 거죠. 일본 특유의 신중함인데 이게 발목을 잡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정반대였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GM, 현대차,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완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사를 만들고 공장을 찍어냈습니다.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를 개발하며 고객 맞춤 전략을 폈어요. 결정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파나소닉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다투고 있어요. 파나소닉은 3위에서 4위권으로 밀렸고요. 차세대 4680 배터리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주도하는 새로운 규격인데 파나소닉은 양산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공장에 라인 깔면서 양산 시점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속도 싸움에서 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역사적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의 몰락,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됐어요.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세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3라고 불렸어요. 세계 최강이었죠.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연비 좋고 고장 안 나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미국 빅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일본 차 장난감 아니야? 이러면서 깔봤어요. 큰 차, 힘센 차만 고짐했거든요. 결과는 2009년 GM이 파사고 신청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투입해서 겨우 살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본이 미국한테 했던 짓을 한국이 일본한테 그대로 한 거예요. 미국은 너무 크고 비효율적인 차를 고집하다 일본한테 밀렸고, 일본은 너무 좋고 비싼 제품을 고집하다 한국한테 밀렸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기존 성공에 취해서 시장 변화를 못 읽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얕봤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해요. 과거에 성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미래 실패 원인이 되는 현상이죠. 최근 일본 정부가 반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토요타, 소니, NTT 등 일본 대기업 8개가 돈을 모아서 세운 회사예요. 목표가 뭐냐면 2027년까지 이 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예요. 가능할까요? 업계에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첨단 공정에서 손 놓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TSMC는 이미 2나노, 3나노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 격차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술은 쌓이는 거거든요. 5나노 해봐야 3나노 할 수 있고 3나노 해봐야 2나노 할 수 있어요. 20년 경험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5개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모바일, 이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했거나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몰락의 원인은 4가지였어요. 품질 과잉으로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고집했고, 투자 타이밍 실패로 불황에 움츠러들어서 기회를 놓쳤으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내수 시장에 안주하다 글로벌 표준과 단절됐고, 수직 계열화의 비효율로 모든 걸 혼자 하려다 속도와 비용에서 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1등이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1등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과거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못 보면 어느 순간 후발주자한테 뒤집어지거든요. 일본은 기술을 발명하고도 졌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워서 이겼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 그리고 그 변화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실행력이었어요.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세상이 바뀔 때 도태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장이 뭘 원하는지 살펴야 해요. 그리고 변화가 보이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투자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1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해요.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화학 물질, 정밀 장비 같은 거요. 2019년 일본이 한국 반도 소재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기억하시죠? 하지만 완제품 제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최상위 기술 리더십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카메라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생각해보세요. 소니가 아니라 삼성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품 공급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